이번 시간에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8페이지 일용직 근로소득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교재에 보면 이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자 범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정규직이 아니라 일반 급여자처럼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간 개념으로 또는 일당 개념으로 계산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3개월 미만이죠. 일반적으로는 3개월 미만일 때가 일용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 교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용근로자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라고 하면 급여의 계산 방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단 개념으로 계산을 해갖고 뭐 10일치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3월이나 1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민법에 따른 역에 의한다. 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달력을 말합니다. 달력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겁니다. 이 충족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상시, 계속 이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일 동안 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또는 3, 4일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걸 쉽게 풀어서 한번 보면 근무 기간을 2월, 3월, 4월, 5월, 6월에서 월별로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 1번 같은 경우 2월 달에 3일 근무했고요. 3월 달에 2일 근무하고 4월 달에 5일 근무했습니다. 5월 달에 6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근무 안 했다. 그러면 2월, 3월, 4월, 5월 총 일한 월수는 4개월을 일을 했죠. 3개월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있어서 일용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잘못 판단했네요.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자, 사례 2번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3일 근무하고요. 3월 달에 근무 안 했습니다. 4월 달에 5일 근무하고 5월 달에 6일 근무했습니다. 6월 달에 근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2달밖에 근무를 안 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표현에서는 지금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월별로 하루 이틀 정도만 근무하더라도 연속해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3개월 이상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3개월 월별로 풀로 25일 이상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띄엄띄엄 2달 연속하고 그 다음 달 쉬고 하게 되면 일용직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용근로자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 일용근로자가 아니 일반 근로자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5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용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세무사랑 프로에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16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일용근로는 일용근로와 근로내용 확인서라고 해서 일용근로자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2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제출했다라고 하면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출했다라고 하면 공단 제출분하고 국세청 제출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치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공단에 제출한 내용하고 국세청에 제출한 내용하고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1월 1일 날 입사한 홍길동이가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2010년 10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일용으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자, 21년 1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는 일용으로 원천징수가 되겠죠. 건설업은 1년 미만이죠. 그죠? 1년 미만까지는 일용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일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급여자가 되고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21년 2월 달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1년이 아니고 22년도가 되겠네요. 자, 오류가 있는데 잠깐 수정을 하면 자, 요거는 2019년도가 되겠고요. 19년도입니다. 그죠? 19년도가 되겠고 요 경우가 이제 20년도가 되겠네요. 20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1년도 2월 달 연말정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표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원천징수를 냈고 일반근로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가 동시에 있죠.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사이에 지급된 모든 소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때 신고했던 급여까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이 기본 통칙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근로소득, 일용이나 일반급여 합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0날에 연말정산하고 신고하는 기간 때 지급명세서를 일반급여자로 일반급여에 대한 부분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용근로와 관련되는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죠. 이미 제출된 거는 취소 처리해야 됩니다. 제출된 건 제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A라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 근무했고 우리 회사 B라는 회사에서 홍길동이가 일반급여자로 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느냐. A에서 근무했던 이 부분은 분리과세 처리가 됩니다. 분리과세 처리가 되고요. 일반급여자에 대한 부분 B는 연말정산을 해야 되겠죠.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두 개 합산해서 신고하느냐 하는 겁니다. 합산 신고하느냐 하는 건데 이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합산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 회사에서 일용과
일반 급여가 동시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동시에 있을 때는 합산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처럼 회사가 다르다라고 하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결되고요. 연말정산해서 요거는 별도 연말정산, 별도 진행입니다. 그죠?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회사에서 진행할 때는 합산해서 하는 게 맞지만 따로따로 A에서 일용근로를 받았고 우리 회사에서 일반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A에서 받은 것까지 합산해야 되느냐는 건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회사에 있을 때만 합산하는 거고 회사가 이렇게 분리되면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자,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월에서 3월까지는 4월 말일까지, 4월에서 6월까지는 7월 말일까지, 7월에서 9월까지는 10월 말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을 합니다. 1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데 4분기의 경우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지급 시기 특례라고 하는 부분은 자 12월 달 급여, 10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는 1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는 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조금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12월 달까지 4분기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었죠. 근데 2월 말일까지 제출할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 확정된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특례는 2월 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 12월 달 일용근로에 대해서 2월 달에 제출을 하게 되면 2월 말일 날 걸려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급되어 있을 때. 그죠? 지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급이 안 되는 문제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명세서를 미리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4분기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때에도 이건 지급을 해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나옵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관련해서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말일자로 그러니까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한다라고 했죠. 자,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가장 쉬운 거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인 기준에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 부가가치세 신고한 달 마지막 날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거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일용근로에 대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160페이지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인사급여의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일반 급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관리에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회계 처리 관련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듯이
하단 부분에 있는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일용직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그 다음에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 급여자와 동일하게 일단 일용직 사원부터 등록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를 클릭해서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일용직 직원에 대한 사원 번호, 성명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원 번호는 우리 일반 급여자의 4번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에 번호가 있으면 번호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1년 번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성명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입사연월일, 입사연월일 2020년 6월 2일, 즉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퇴사연월일, 퇴사한 일자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연월일을 입력할 때 퇴직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퇴직금 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 쪽과 연계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 구분,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과 관련되는 부분 체류 자격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에 주민등록번호, 일용직은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체은행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 직종해서 있습니다. 자, 이 관리 직종과 보험, 고용보험 직종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4대 보험 쪽에 연계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 지급 방법, 11번 임금 지급 방법에 매일 지급, 일정 기간 단위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매일 지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급여 계산하면 하루하루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지급의 경우에는 우리 교재 160페이지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각 일자별로 지급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15만 원을 공제한 후에 6%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적용합니다. 이렇게 적용한 후에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 징수에 의해서 소득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동 계산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근데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했다 하더라도 합쳤을 때 금액이 소득세액이 1,000원이 넘어가면 소액부 징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 근로소득세액 징수에 있어서 매 일자별로 지급액에 따른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세액을 징수, 급여 지급 기간의 소득세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이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 연장수당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에서 1급으로 지급하느냐 시급으로 지급하느냐 시간이냐 부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연장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액 비과세가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 직종에 보면 생산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산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연장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액 비과세 처리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되는 부분 등록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개정과목은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반영되는 개정과목이기 때문에 개정과목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주 구분에서 거주자면 1번 선택하시고요. 비거주자면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직원을 바탕으로 해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161페이지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에서 보시면 일용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차감하고요. 근로소득 공제 1일 15만 원입니다.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 6% 적용하고 산출세액
55% 산출세액의 5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급여 자료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 사례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169페이지에 6월달 일용근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월달 기준으로 지급 연월 6월입니다. 지급 방법은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지급 방법은 우리 사원 등록에서 지급 방법 선택했던 부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일 지급,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 있는데 전체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태백산, 동서남, 그 다음에 응봉산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근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등록하시게 되면 일당 급여라든가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득세 내용이 있으면 반영이 됩니다. 자, 소득세는 15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나타나지 않죠. 매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응봉산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태백산 같은 경우에 20만 원이죠. 20만 원인 경우에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국민건강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서 내용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실 때, 자, 보시면 일자별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년 6월 달에 6월 8일 날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정상 근무했으면 1 해서 하시면 일당 기준이니까 20만 원에서 고용보험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직원별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6월달 급여 등록이 됐죠. 등록하시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로 가봅니다. 자, 6월달입니다. 자, 6월달 지급시기 6월달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게 되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25,650원 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마감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6월달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이렇게 일용근로 처리를 했으면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인사급여의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보시면 사회보험관리 로마 숫자 1번에 근로내용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자, 근로내용 확인서에 가서 6월달 부분을 등록을 합니다. 사업장은 마을풍선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에 사회보험 관리 부분에 보시면 사업장 등록이라고 있죠. 사업장 등록 메뉴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4대 보험 관련되는 정보들을 미리 등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련되는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근로내용 확인서에서 사업장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10월 달이고요. 현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6월 달. 사업장은 10번이었고 6월 달 부분이죠. 아니오라고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태백산, 동서남, 응봉산 관련해서 근무한 일수 관련되는 부분과 근로내용 확인서에 대한 구분 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신고 여부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지원금 신청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신청했다면 이렇게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안 했다면 아니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국세청 신고 여부는 국세청에 우리는 신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제출하시고 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내용 확인서 제출 방법 작성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로소득 관리 쪽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쪽에 보시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지급명세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6월 달 거니까 2분기 겁니다.
자, 2분기 거 4월에서 6월 달까지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분기별 직계표 금액이 있고요. 원천징수 영수증, 전체 내역 조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이 늘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마감 처리하시고 전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로 제출하는 방법은 인사급여 쪽에 보시면 전자신고 쪽에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일용직 전자신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마감하신 후에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출이 가능하고요. 자, 일용직 근로소득과 관련해서 지급명세서 부분에 있어서 원천징수 영수증,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느냐라는 부분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원천징수 영수증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용직도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가 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소득 내역 조회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직원별로 급여 지급 내역들을 전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급명세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일용직 급여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자료 일괄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괄 입력이라고 하는 기능은 여기에 보시면 환경등록에서 일용직 급여 입력 방법을 월별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선택했으면 일괄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환경등록에서 일괄 입력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월별로 매월 입력하거나 아니면 일괄 입력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등록은 기초정보관리에 환경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사급여 쪽에 가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용직 급여 입력 방식에서 월별로 되어 있죠. 이걸 일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월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서 일용직 급여 자료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회계 처리 관련되는 부분 167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회계 처리 메뉴에서 조회가 있죠. 귀속 연월이 있고요. 지급 연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속 연월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속 연월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상단 부분에 F7 적요 설정이라고 있죠. 적요 설정 F7을 눌러서 보시면 항목명을 적요로 동일하게 사용하겠느냐 여라고 누르게 되면 적요의 항목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F8번에 기본 계정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임금 관련해서 계정 과목 뭘로 쓸 거냐. 그 다음에 단기 공제 차인 지급 관련되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공제는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요 계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1월 달부터 우리 전표 처리하고자 하는 전체 기간 12월 달까지 전체로 해서 불러오게 되면 6, 7, 8, 11월 달까지 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급여자에 대한 급여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는 그 전표 발생 일자를 언제 날짜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일용 근로자는 전표 발생 일자가 매월 말일자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 고용보험, 국민연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 거래처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기본 계정 설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거래처 등록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은 직접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반급여처럼 거래처 등록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적요 부분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매dol분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 일반급여 회계 처리에 있어서
회계 처리했던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처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적요 부분은 매돌분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근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일용근로와 관련한 회계 처리는 매돌분으로 이렇게 구분 표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측면은 좀 더 일반 급여 회계 처리보다는 훨씬 편리한데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그때그때마다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 관련되는 내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반 전표에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 전표에 등록을 하게 되면 회계관리 쪽에서 일반 전표에 6월달 내용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6월 30날 일용직과 관련해서 일용직으로 나타나죠. 나타나면서 일용직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급여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는 방식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메뉴들이 각 메뉴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용직 급여 관련되는 관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